자, 다 들어오셨어요? 네,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훑어보자고요. 경매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배우면서도, 지금이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공부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알아야 이게 써먹어요. 여기 있는 거 열심히 배웠는데 시험에 요게 나왔어요. 근데 난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백날 황정.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 경매라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가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상황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느 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죠. 자, 경매를 신청을 해요. 경매를 신청을 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고 기입등기하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을 하잖아요. 경매가 누가 모시기가 붙였으니까 거시기 해라 이러죠. 그러면 거시기 해야죠. 그러니까 너 이 물건에 돈 받을 사람 있으면 법원에 권리신고해서 나중에 입찰돼서 배당금에 배당 받아가란 얘기죠.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권리신고를 안 해도 돼요. 알잖아요. 등기부등본이 실제로 보면 가장 큰 효력은 공시효력이에요. 어차피 공신력은 없으니까. 공시의 효력이잖아요. 그래서 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족해서 아니면 해태해서 안 떼어봐서 모르는 건 네 잘못인 거죠. 법원도 책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개업을 하게 돼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오갈 때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지금은 이제 등기부등본이 아주 좋잖아요. 열람은. 전산으로 열람을 하잖아요. 우리 인터넷상으로. 그냥 클릭 쭉쭉쭉 해서 신용카드 해서 누르면 그냥 열람이 되죠. 그래서 분명히 중개업을 할 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오갈 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거예요. 등기부를. 그것만 지키면 중개사고 안 나요. 중개사고. 그거를 안 해서 그 700원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계약 치고 이틀 후에 중도금 치르는데 계약할 때가 별일 없었는데 이틀 됐는데 뭔 일 있겠어? 뭔 일이 있어요 꼭. 일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꼭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좀 어리숙한 게 나요. 그냥 죽거나 살거나 하여튼 머릿속에는 그거는 누가 중개업을 오래 하고 중개업의 경험이 없고 있고랑 상관없어요. 그냥 돈이 오가면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예요. 열람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람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 책임을 면할 수 있잖아요. 또 돈이 오갔을 때 계약 치를 때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에 없었고 중도금 할 때 없었고 잔금하고 없었고 나랑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등기비를 줬는데 법무사가 등기를 해태해서 그 사이에 뭐 들어왔다. 내 책임 아니잖아요. 법무사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내가 위험부담을 줄이는 거죠. 위험부담을. 자동차 운전할, 고속도로 주행할 때 안전벨트 사고 내서 매요? 날까봐. 자동차 보험 사고 나니까 드냐고요. 자동차 보험 안 들고 인사사고 나봐요. 10년 무사고에다가 20년 이상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경매 신청은 이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을 해줘요. 그러면 개시 결정이 돼서 법원에서 이제 그 물건을 압류해요. 압류의 시점은 언제부터냐면 실제로는 압류의 시점은 우리 이제 책을 보거나 이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압류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압류의 시점은 어느 때 보냐면 등기부등본의 개시 결정이 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개시 결정이 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물건에 압류 효력이 나요. 실제로는.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근데 이렇게 채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시결정의 압류 효력 이렇게 서술이 된 책들을 가끔 보다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개시결정 이게 잘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개시결정 등기부 등본이 등재가 돼 있는 때 압류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보면 채무자에게 송달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뭐를 해요? 아까 1000매각 기일 전에 법원은 배당 요구 종기를 하죠. 종기 결정해서 통지해서 공고를 하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는 이렇게 송달했던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이때까지 해야 돼요. 이때까지 안 하면 이날이 만약에 10월 10 오늘이 1일이죠. 1일까지였어요. 오늘 안 하고 10월 2일이에요. 오늘까지 한다 그랬는데 오늘 안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일 가서 봤더니 법원이 받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당 요구 신고하면 다 배당 받나요? 아니죠. 일단은 하니까 받고 그 다음에 따져봐서 순위가 돼야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접수하면 받아줘요. 접수하면 그래놓고 보니까 기간일 도래했잖아요.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배당 안 해줘요. 요건에 안 맞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가급적이면 해주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런 기간을 엄격하게 정해요. 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지금 정하는 추세라서 보니까 어느 분이 그거 뭐 안 된다고 하더만 갔더니 뭐 받아주던데 어느 사람이 배당 안 된다 그랬는데 배당기일을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왔대요. 이거 권리 신고하면 와요 법원에. 그 사람들 모두 다 몇 월 며칠 날 법원에 몇 시까지 오라고 배당기일 날. 그런다고 배당을 나오는 건 아니죠.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거랑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간에 관해서 더 얘기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경매에서 입찰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잔금을 못 납부했어요. 지금 대급 지급 기한이잖아요. 기한일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돼요? 또 재매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았던 그 매수인은 언제까지 낼 수 있어요? 재매각 3일 전까지잖아요. 3일 전까지 3일 요건 한자로 쓰고 요건 이렇게 이상하네. 3일 전까지인데 실제로는 내가 재매각 2일 전이나 1일 전에도 가면 이거는 해줘요. 왜 해줄까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좀 아까 기일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다고. 그럼 뭐 거짓말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에서는 이걸 해서 안 받아주고 나면 더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는 직권으로 변경을 시켜버려요. 재매각 기일을. 3일 전이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10월 달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냐? 그럼 얘를 변경을, 입찰 기일을 11월로 해버려요.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신청해도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3일 전이면 한참 멀었네요? 이제 받아줘도 되겠죠? 이렇게. 실무적으로. 물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한 건 몰라도 되긴 하지만, 어느 부분은 알고 이해하면서 내가 애우는 거 하고 그냥 무턱대고 이해하려면 머리만 쥐만 나지 괜히 쓸데없는 머리카락만 젖뜯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추이에서 볼 때 이렇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리걸 마인드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사고를 잡고 그렇게 가지는 훈련을 하면 사고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것. 변호사 시험에서 과목들이 몇 번 안 되잖아요. 6개 보면 안 되잖아요. 율법. 그러면 그걸 하면은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조문을 보면 해석하고 법률 효과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도. 그게 민법의 가장 큰 중요한 거잖아요. 민법을 하면 마인드가 법적인 사고를 변형해 줄 수 있고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사고를 해봐야 돼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게 되면 실제로 법률 효과를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법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늘어져요.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배당 요구를 받을 권한이 사람인데 이때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갑이 배당 받을 만큼 을이 받았어요. 을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은 이후의 대처 방법에 뭐가 있겠냐? 뭐가 있을까요?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요건은 갑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갑이 배당 요구를 하고 나서 갑이 배당이 안 되고 을이 배당을 받을 때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을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채무자하고 채권 채무만 남아 있는 거죠. 그거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거 못 받았으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이 얘기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어디 저 법무사 사무실에서 누가 얘기하던데 이렇게 이리치가 않아요.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소액 최우선 배당에서 최우선 변제금 있을 때 임차인 영순이가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그 다음에 임금 근로 채권이잖아요. 그건 다 알죠? 그러면 3개월에 임금과 퇴직금이에요. 그럼 퇴직금은 몇 년 얼마예요? 네? 3년? 네, 3년이에요. 3년. 근데 배당에서 좀 자세하게 나온 책들은 보면 퇴직금이 3년이라고 안 나와요. 3년이 나온 건 97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임금 근로기준법 법을 바꿨어요. 근데 그 전에 예전 게 나오기를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냥 퇴직금은 전부 다 했어요. 퇴직금. 그러면 퇴직금을 전부 다로 인해서 그 물건의 근저당권 이런 사람들이 퇴직금을 전부 다 배당받을 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퇴직금도 3년치로 한 거예요. 97년부터.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예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책 쓰면서 보니까는 그대로 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만큼 이 정보 교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 동안 꼭 해야 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첫 매각 기일 전이라 그랬어요. 전.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실익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기준 권리보다 우선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가장 큰 실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낙찰 기일이잖아요.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했고 그러면 세입자의 전세금이 기준 권리보다 앞섰어요. 그러면 그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죠. 지금 낙찰자는 이제 매수인이에요. 용어가 바뀌어서.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돼요. 근데 입찰 당일날까지도 배당 요구를 안 해요. 그러면 낙찰자는 저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입찰 금액을 그만큼 적게 쓰겠죠. 아니면 유찰되던가. 근데 낼름 낙찰이 돼버렸네요. 알고 봤더니 세입자 갑이 응찰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7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배당 요구를 했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이기도 하고 전입할 때 확정일자도 먼저 받으면 왕순위 아니에요. 그죠? 가장 먼저 이 경매에 있어서 먼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실제로는 세입자 말고는 못 들어가냐. 권리가 불확실하잖아요. 입찰자, 매수인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불안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첫 내각기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입찰자가 그런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도 이때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내가 저 사람 전세금 5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구나. 감안하죠. 첫 내각기일 전에 봤더니 배당 요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전입도 빠르고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저 사람 5천만 원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지만 배당금에서 받겠구나. 내가 물어줄게 아니겠구나.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해서 편안히 입찰을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죠. 가장 큰 실익이에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첫 내각기일 전에 지정이 되는 게 입찰을 봐야 할 우리 입장에서는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죠. 불안하게 안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만약 이 사이에 세입자가 입찰을 받아서 이 사이에 권리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입찰 불허가 떨어져요. 그럼 또 다시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번거롭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세입자가 봤더니 이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이때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는 이 입찰자에게 배당금에서 받는 것보다 그냥 낙찰자에게 받는 게 매수인에게 받는 게 낫겠다 하면 배당 요구 철회도 가능해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요때까지. 철회는 이 이후에는 안 돼요. 배당 요구도 이 이후에도 안 되고요. 안 된다는 의미는 해봐야 배당 요건에 들어도 배당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의 가장 큰 실익은 첫 내각기일 전까지 됐고, 이거의 실익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는 매각. 우리 이제 입찰을 매각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매각 준비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법원에서 알아서 뭐를 해요?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에다 이 물건 감정평가하라고 명령하죠. 감정평가서가 작성이 돼요. 가장 크게 입찰 준비하는 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전에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요 세 가지를 매각기일은 우리가 법원에서 입찰을 보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면 이제 매각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각기일. 이날 법원에 입찰을 보죠. 이날 전 7일 전까지 법원에서 이 세 가지를 열람할 수 있었어요. 기록을. 그리고 매각기일에는 이 물건의 사건 기록부를 원본을 다 열람할 수 있었어요. 작게는 원본이 한 요 정도, 많게는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거를 열람 시간은 통상 10분 내로 보게 돼 있는데 언제 다 봐요? 못 보죠. 뭐가 어디 중요한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또 경매가 될 때마다 이 기록들을 들고 왔다 하니까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법이 바뀌면서 이거밖에 없어요. 7일 전에도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열람할 수 있고, 경매 당일날, 매각 기일날도 요 세 가지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미리 이거를 보면 매각 기일날 특별히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좁아 죽겠는데 거기서 그냥 뒤지고 들어가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려면 실제로는 법원에 민사집행신청과에 가서 열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열람해요? 어디서 열람하게 해요? 그냥 책상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을 텐데요. 한 장 넘기면 상위 부분에 있죠? 인터넷 법원 경매 사이트 courtauction.go.kr 일로 들어가시면 경매 사건 검색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경매 사건, 매각 물건, 그 다음에 경매 진행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현황 조사, 매각 물건 명세서, 평가서는 7일 전에 보는 거예요.
내가 보려는 경매개가 입찰 매각기일이 7일 더 많이 남았다 그러면 요거는 못 보고 나머지만 봐요. 나머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부지런하면 그냥 책상에서 이걸로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경매 정보지를 오늘 집에 가셔서 신청해서 보시던가. 차이점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뭐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권리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매각 물건세는 최초 기준 권리가 설정일이 몇 년, 몇 월, 며칠만 나와요. 뒤에 보면 뭐 여기에 최초 근저당이 언제고, 가압류가 언제고, 경매가 신청이 언제 됐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 보려면 경매 정보지를 신청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 경매 정보지를 봐서부터 그런지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경매 정보지를 따로 신청해서 또 봐요. 따로. 그건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 돈 이제 몇만 원이 문제가 아니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내가 강의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경매 정보지도 제가 볼 때는 그 경매 정보지 업체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하려면 필요로 해요. 필요로. 이걸 하나 모르면 이거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700원이에요. 하나 보는데. 근데 이 경매 정보지에는 나와 있잖아요. 거의 틀림이 거의 없어요. 1차적으로 그걸로 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경매 정보지로 1차적으로 내가 이 경매 물건 정보를 입수하거든요. 물건 정보를. 또 입수하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그 권리관계, 부동산도 제일 먼저 볼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잘 아는 지역을 우선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거 환경 이런 거 잘 알 수 있잖아요. 재테크로서 집으로서 수익률이 나려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내가 여기가 거래가 지금 잘 되는지. 아, 이거 좀 싸긴 해도 여기는 싼 게 비지떡이야. 싸다고 잘 팔리건 안 팔려. 그럼 싸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잘 아는 곳을 잡는 게 나아요. 잘 아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쌈짓돈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면 이제 뭐 상가라든지 그 다음에 하게 되면 귀착되는 게 어디예요? 토지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집합 건물 하지만 하다 보면 이 명도가 이게 이 신경이 엄청 세요. 만약에 한 달에 한 5건만 명도 걸리면 아무 일도 못해요. 거기에 매달리냐고.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주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안 묶이잖아요. 땅은 다 묶이잖아요. 그냥. 주택은 수익이 되잖아요. 내가 보증금 얼마 정도 내가 들어가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월세를 넣으면 이자 나오면 그 월세로 이자를 갚기도 하고 전세를 넣으면 다시 또 내가 돈을 가져오니까 그 부동산에 묶이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땅은 그냥 다 묶여야죠. 수익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금방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이제 여러분께서 좀 쌈짓돈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때는 실제로 가는 것들이 그럴 거예요. 땅은 권리 분석만 잘하면 명도가 필요 없으니까 낙찰 대금만 딱 내면 이제 내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고 묻어두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계속 올랐잖아요. 통계가 말을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땅은 올라요. 지금 뭐 분양권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주춤하지만 땅은 여전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근데 좀 권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아닌데 경험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어떤 걸 잡아야 잘 팔리는지, 어떤 걸 잡아야 이게 내가 다른 매물로 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하기는 좀 부담이 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주택을 신경질해서 못하겠다. 얘기 안 해줘도 이게 필이 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뭐냐. 뭐 상가 건물로 가든 아니면 땅으로 자연스럽게 가겠대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중개업 안 해도 되죠. 힘들게 손님에게 그냥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놀고 머져서 원래 돈 버는 사람은 백수가 돈 벌어요. 네? 그냥 여윳돈만 있으면 그냥 묻어놓고 그냥 탱탱 놀으면 한 1, 2년 되면 걔가 그냥 새빠지게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버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입장은 현실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 공부를,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안 하고, 지금 경매 강의를 안 들으면 이런 얘기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요. 저를 아래 위로 다시 훑어봐요. 저런. 예, 그렇지. 사기꾼 같은 놈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그 처한 경험은 그게 다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월급, 셀러리맨이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 전세해서 좀 넓혀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는 게 일반인들이 가장 전형적인 재테크예요. 재테크. 근데 좀 넘기면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업에서 돈 버는 것보다 사업하려고 부지를 샀어요. 거기에서 사업은 맨날 비리비리 그냥 먹고 살았어요. 한 2년 지났는데 이 땅값이 장난이 아니네. 이게 두세 배가 떠버렸네. 돈을 버는 게 땅값 때문에 버는 거예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그냥 한번 듣고 한번 듣고 흘려버려요. 그게 돈이 되고 머릿속에 그게 돈을 기억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면 이게 쌈짓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쌈짓돈. 인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가능하면 요번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인천 저쪽 시청에 이쪽 이 도시계획 쪽에 관련된 이쪽 공무원분 한번 모셔서 인천의 지금 이 계획 발전, 그 앞으로의 발전 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성사를 일요일날 갔을 때 1시 정도 같으면 어때세요? 시간이? 네, 해서 못 들으시면 할 수 없고 1시 정도면 그나마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좀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쯤 해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천이 지금 엊그저께 제 이제 후배 녀석이 지금 저 부산에 가 있다 지금 울산에 와 있어요. 그 친구 이 전공이 분양권 전매예요. 부전공이 경매고 나한테 배워서.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의 분양권을 워낙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해놓으니까 얼마 전에는 강릉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전에는 부산 갔다가 지금 이제 울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형 보니까 인천이 왜 이렇게 땅값이 싸? 울산보다도 집값이 더 싸대요. 울산은 32평 2억이 넘어간대요. 여러분 생각엔 인천이 비쌀 것 같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 인천이 싸네? 이걸 끝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중개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다 보면 인천이 지금 이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가장 선도하니까 아파트 가격을 지금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근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그냥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의 반값이에요, 아직도. 분양가도 반값도 안 되고, 분양가는 부천이나 반값 정도 되는 강남이면. 그러면 주변에 다른 데에 보면 그렇게 싸요, 아직도. 그러면 과연 향후 인천의 가격은 지금 이제 경기가 더 이상 막 꼬꾸라지거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딱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밥이라도 사주겠냐고요. 근데 안 되면은 쫓아오죠. 안 되면 쫓아와요. 아니 그렇게 되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쫓아오면, 그걸 내가 알으면 내가 여기 있어요. 점쟁이 하고 있지. 이 일반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어떻게 돼요? 후행하잖아요. 뒤따라가요, 이 부동산 경기는. 근데 경매는요, 선행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법원에 가서 10월 1일자 거 경매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해서 지금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팔을 수 있나요? 최소한 2, 3개월 후에 내가 팔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개월 전에 상황을 내다봐야 돼요. 2, 3개월 후면 내가 지금 이 가격으로 잡았는데 이게 떨어질까 올라갈까
알아야죠. 그러면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부동산 할 일이 무지하게 많다 그랬죠. 책상에 컴퓨터 앞에서 요거 할 시간 없다 그랬죠. 정보를 해야 돼요. 정보를. 일반 이 경기 전망, 그다음에 우리 금리,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 정도는 알아야 우리나라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내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중요한 거는 그게 저점이었어. 고점이었어. 지금이 저점일까요? 이제 경기는 저점이 지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지나봐야죠. 지나보니까 작년 2003년 10월 1일이 그때가 저점이었어. 바닥치고 이제 그때 올라가는 거에서 보니까는 1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운 거죠. 경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운. 그것만 알아맞히면 돈 버는 건 문제가 아니죠. 예. 근데 그거를 유사하게 예측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지금은 이제 이 세월이 좋다 보니까 책상에 그냥 컴퓨터만 한 대 있으면 내가 알려는 정보의 99%를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면. 뭐 삼성연구원, 셀이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KDI 개발용 이런 데서 보면 신청만 하면 건교부에서도 신청만 하면 무료로 이메일을 받아요. 오늘 가셔서 신청해보세요. 그럼 매일매일 KDI 들어가면 매일매일 제 이 아이디 했던 이메일로 매일매일 쏴요. 뭘 쏘냐면 우리 이 중앙 일간지 신문들에 대한 사설 제목 요약해서 내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사설 제목 한국일보는 어떤 중앙일보는 요번 사설 제목이 헤드라인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제목하고 요점 일목요연을 쫙 정리해서 잘 알아보기 좋게 딱 저한테 메일로 쏴요. 그러면 지금 신문들이 뭘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는 어떤 관점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지금 우리 경기에 관해서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면 논문들이 삼성연구소 같은 게 공신력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료로 그냥 온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바빠서 다 확인을 다 못할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돈 들어가면 안 봐요. 거기에 삼성 같은 경우는 연회비가 100 얼마면은 좀 더 고급 정보를 줘요. 더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운동화 끈을 매기가 어렵다고 집신을 신고 다닐 거냐고요. 그쵸? 인터넷을 배워야 돼요. 컴퓨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이제는 언제까지 예전에는 이거 보려면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려면 왜냐면 이 매각 기일날 갔는데 그 경매가 사건이 변경이 됐네? 취하돼 버렸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법원에 갔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좋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조회가 돼요. 채권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지금 청구액이 얼마인지 경매를 지금 얼마 채권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 얼마 돌려달라고 청구액이 얼마인지도 나와요. 그 물건에 비해서 청구액이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되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 판단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내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부지런히 봐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를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놀 게 아니라 더 해야 되죠. 네, 더 해야 돼요.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매각 이 준비 단계에서 법원이 준비를 하면 우리는 이 법원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날 우리가 이제 매각 당일날 법원에 가서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입찰가를 할까요?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할지가 중요하죠. 가급적이면 이전에 여러분께서 이 물건은 얼마를 써야겠다고 한 90% 이상이 정해져야 돼요.
당일날 가서 이거를 정하려고 하면 내가 충동적으로 현장 분위기에 들뜬 마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쓰게 돼요. 그날은 좋죠. 그래서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기분 아주 째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고생해서 현장 가서 집도 보기도 하고 막 힘들게 그 집도 띵똥띵똥해서 누가 사는지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다 권리하고 그래서 입찰가도 정해보고 해서 갔어요. 근데 법원에 갈 때는 내가 받았어요. 벌써 마음속으로는 그 집 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내가 얼마에 팔으면 얼마 남는데, 아니면 내가 살던 집에서 그걸 이사 가면은 싱크대로부터 그냥 다 바꿔야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근데 당일날 거의 10중 8군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처음 갔을 때부터 받아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너무 높게 쓸 수 있죠. 그럼 시대 차이가 없어버리면 상관이 없어. 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았는데 시대 차이가 없으면 꽝이에요. 근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떨어지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한 세 번, 한 5번 떨어지면 이제 슬슬 이게 또 뭐 승부처럼 이게 오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입찰가를 오버하게 돼요. 오버하는 건 좋은데 후회하게 되죠. 딱 해서 내가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그냥 뿌듯해요. 그냥 뿌듯해요. 근데 잠시뿐이죠. 그때뿐이에요. 좀 지나면 내가 이제 시세를 하고 팔으려고 보니까 너무 높게 썼어요. 남는 게 없어요. 아니면 내가 손해보게 생겼네. 그러면 그 고생에서 입찰을 받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낙찰을 꼭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90% 이상 응상가를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되거나 말거나 봐서 딱, 물론 현장 경험도 중요하죠. 상에 따라 입찰 저기가 너무 약하게다 싶으면 좀 낮출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높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오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차순이랑 내가 입찰을 받아도, 내가 입찰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써서 금액이 차익이 너무 많이 나요. 조그만 거 1, 200이면 좋은데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나면 내가 입찰 받고 영수증 받아오면서 뒤에서부터 그냥 뽀근하죠. 그냥 내 1000만원 어디가 받을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로 경험이에요. 열심히 법원 입찰장에 열심히 가야 돼요. 중개업을 안 하셔도 아저씨가 출근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뭐예요? 법원 경매장은 10시서부터죠. 그 다음에 입찰 시작은 10시 반부터 통상 11시 10분이에요. 집안 살림까지 못해도 남편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 꾸미고 갈 시간은 충분히 되죠. 뭐 설거지야 뭐 나중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1시면 충분히 다 끝나요. 그럼 오전 근무예요. 오전 근무. 그리고 남편 연봉보다 많네. 애 업고 가도 돼요. 보면 가면 맨 좀 어깨들 이상한 울그락불그락한 아저씨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애기 여분 아줌마, 애 손잡고 아줌마, 애 징징대는 아줌마서부터. 근데 어쩌다 한 번 오는 아줌마도 있지만 가봐요. 할머니 이 지팡이 갖고 있는 할머니가 어쩌다 한 번 오는 줄 알았더니 올 때마다 있네. 연봉이 그냥 나보다 더 높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매로 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걸 하는 거예요.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절대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몇 푼 벌자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서워서 피하냐, 길어서 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법으로 호소하면 되잖아요. 지극히 합법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욱한다고 가서 누구를 멱살을 잡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시냐고. 예, 알았다고. 그거 와요. 그리고 법으로 하면 돼요. 대신은 마음속에 제가 배째래네. 그럼 배째야지.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그냥 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냥 나중에 그 사람만 그냥 울고불고 난리쳐요. 대체로 그 상황 전에 합의를 보게 돼요. 내가 그걸 하려면 인도명령하거나 그러면 그 송달이 그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알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집행이 되겠구나. 이게 온 게 뭔지 가까운 부동산 사무실에,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이 입찰가를 매각길래 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조사를 잘하고 현장에 가서 현재 이 유사한 부동산을 내가 팔려고 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건 나중에 제가 추후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걸 이론적인 책에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쓰려고 보니까 좀 우습게 되고 말이. 그래서 안 쓰기로 했어요. 그거는 그냥 강의 갈 때 하고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책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은. 그래서 그거는 강의할 때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매각기일날 매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일주일에 매각, 허가, 결정일이 떨어지죠. 이제는 예전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면 이날로부터 또 7일, 이게 보통 통상은 7일 이내인데 7일날 정해지죠. 7일까지 뭐예요? 항고,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지거나, 그쵸? 반대로 뭐가 떨어져요 또? 불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항시 허가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절차상의 흠결이 있거나 아니면 매수인이 자격이 요건에 흠결이 생기거나 해서 불허가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허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항고, 왜 불허가를 하냐, 허가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항고는 이 물건의 채권자일 수도 있고, 또 이 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인도 항고할 수 있죠. 그렇죠, 항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허가의 항고는 통상 채무자, 소유자, 거기에 대한 임차인들 뭐 해서 예전에는 이 기간을 길게 끌려고, 이게 허가나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야 허가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확정이 져야 되는데, 확정이 져야 돼야, 이게 없으면 여기에 확정이 되죠. 확정이 돼요. 확정이 돼야만 어떻게 돼요? 왜 웃으세요? 했네. 말씀을 하세요. 속으로 그러죠, 치사하게.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죠. 자, 그러려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항고가 되면 항고가 끝나야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허가 결정에 대한, 이 허가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안 정해지죠.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 돈을 내라고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매수인은 돈을 못 내죠. 돈을 못 내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고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항고하고 또 항고는 이거는 실제로 고등법원이에요. 이 재항고는 대법원에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그렇게 되면 시간을 끌게 되니까 여기가 세입자가 만약에 항고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한 1년, 항고, 재항고, 잔금 입자하면 한 8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요. 그만큼 더 그 집에,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세입자나 소유자는. 특히 소유자 같은 경우 실익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항고가 남발했죠. 그러니까 채무자나 소유자는 매각 금액의 10%를 공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람들은 공탁 없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최저 매각 보증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되죠. 공탁을 해야 돼요. 대신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렇게 공탁한 금액이 기각되면 10%를 몰수해버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항고를 제기해서부터 이게 기각이 되면 기각이 이것도 확정이 되죠.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또 확정이 그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까지 얼마요? 법정 이자 얼마예요? 연 25%던가요? 예전에 지금은 20% 바뀌었잖아요. 20%의 이자 공제하고 남으면 있으면 그 남은 건 돌려주고 안 남으면 모두 다 그냥 국가에 환수되죠. 아니죠? 예, 배당금에 편입되는 거예요. 예, 우리 낙찰 대금에 편입돼서 이해관계인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지간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항고를 하는 일이 없어요. 아주 절차가 아주 속행하게 돼요. 항고도 거의 없고 그러면 대금 지각해서 대금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 찾게 되고 내가 취득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인도명령이면 법으로 하면 한 달 이내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매각기일날 자 10월 1일날 받았어요. 10월 1일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러면 10월 8일인가요? 그날 허가 결정이 떨어지죠. 허가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또 일주일 후에 항고가 없어요. 그러면 허가에 대한 확정이 되죠. 허가 결정에 대한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겠죠. 이 전에는 법을 정하고 싶어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확정이 돼야 대금 지급 기한일이 정해지는데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는 거죠. 1월 이내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면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에요. 기한이니까. 이게 11월 3일까지다. 그러면 언제예요? 대금 지급 기한이 인터넷에 뜨는 날부터 이날까지 아무 때나 돈 가지고 갖다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10월 1일날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고 하면 11월 3일날 내고 그 다음에 배당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아니면 이때 잔금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2달이면 끝낼 수 있죠. 내 의지대로가 한다면 2달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매각기일로부터 엄청나게 빠른 거죠. 예전에는 이게 언젠지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항고 재항고 하게 되면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법대라고 배째래 그래요. 그러면 명도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8, 9개월 걸린다니까요. 소송이. 그러면 항고 재항고에서 8개월 걸렸다 그랬죠. 소송에서 한 8개월 걸린다고 해봐요. 1년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2, 3개월 내면 그냥 딱 끝날 수 있어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입찰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권리 보호를 많이 해주는 거죠. 지금 바뀐 게. 그래서 지금 대금 지급 기한이 되고 실제로 매각 기일날 이 최고가 매수인이 채권자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입자는 배당 받을 금액이 통상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배당 받을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상계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상계는 채권자 단독행위, 채무자 단독행위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계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대급 지급 기한일이 정하기 이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계를 하게 되면 대금 지급이 언제예요? 배당일까지 늦춰지는 효과가 있죠. 배당을 해봐야 얼마 내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배당 절차가 들어가거나 또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등기를 해요. 촉탁 등기, 촉탁을 누가 해줘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하는데 그거는 내가 다 서류 꾸며 가져가야죠. 그거를 그것도 나중에 다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내가 실제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대충 이런 쪽으로 뭐뭐뭐 서류를 구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서 어디 가서 뭘 받아서 어디 가서 제출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여러분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금 이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되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리고 어차피 법무사에 내가 맡기더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해봐야 내가 중개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명확하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배당 절차가 끝나는 거죠. 세금 납부해야 그래야 여기도 인도 명령을 하든 명도 소송을 해서 끝내든 그러면 여기 이제 경매 절차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질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되죠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해요? 오늘은 뭐 어렵게 하고자 하시고 별로 없었는데 아마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런가요? 용어는 조금 시간이 들으면 좀 요번 시간 하고 또 다음 시간 정도면 좀 이제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용어 같으면 말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잠깐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사례 잠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